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금년 들어서 뭐 한 140~50% 주가가 급등한 이후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에 약간 계기가 됐던 것이 월가 주요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등급 레이팅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걱정할 그러한 심각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국내에도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부여하는 투자 등급 레이팅이라고 그러죠. 매수, 중립, 매도, 이러한 투자 등급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근거로 제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제 지난주를 보면 수요일 날 그 영국계 바클레이 증권, 여기는 뭐 월가의 그 메이저 증권사는 아니고 영국계인데 이제 월가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overweight,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 equal weight로 하향 조정을 했고, 투자 등급을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거꾸로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냐 하면,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투자 등급은 낮추는 게,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 애널리스트가 대응을 못하고 그냥 관망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그 적정 주가 수준은 올리면서,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 펀더멘털이 좋아지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상승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꺾습니다, 투자 등급을.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월가의 아주 핵심 증권사, 가장 영향력 있는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 특히 여기서 자동차를 담당하는 아담 요나스는 아주 테슬라에 관한 콜을 세게 했고 존경받는 애널리스트예요. 이 애널리스트 역시 매수와 같은 오버웨이트에서 중립 보유인 이퀄 웨이트로 한 단계 낮췄고, 바클레이 애널리스트와 똑같이 목표 주가는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리는 그런 해프닝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은 DZ뱅크,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 잘 몰라서. 두 단계,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두 단계를 갑자기 낮추면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꿀밤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해야 될 일을 이제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 지난주에 한 주 사이에 한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했고, 지난주 단기 고점 대비는 주가가 7% 꺾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파란 박스에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하향 조정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 달 단위로는 테슬라 주가가 한 34%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그 조정의 그런 그 촉매 역할을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건 스탠리 아담 요나스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AI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특히 금년 들어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가가 적정 수준이다. 그러니까 260달러, 250달러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buy, 매수해서 이제 중립, equal weight로 하향 조정을 한다. 그래서 뭐 뒤늦게 좀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담 요나스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익 추정을 조금 단기간 앞으로 한두 분기 하향 조정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요즘 세게 올라오는데 이들과 상당히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경기가 좀 둔화가 되니까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고가의 내구재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출을 좀 낮추는 게 지연하거나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earnings 리스크, 기업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있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투자 등급을 낮춘 거고, 바클레이도 보면 펀디멘털은 아주 좋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부담을 나는 느낀다.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 이제 수요, 소비자 수요와 마진의 프레셔가 좀 걱정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랑 바클레이랑 그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펀디멘털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건 아니고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다. 그래서 바클레이도 보면 결국 EV 게임에 있어서 최종 승자는 테슬라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호재는 없을 것 같은데 모델 2, 그러니까 소형차죠. 모델 2가 가시화가 되는 내년 말이나 2025년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투자 등급을 꺾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담 요나스, 테슬라 카바나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 등급을 꺾었지만 테슬라라는 것은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핵심 종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한 세기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 진짜 엄청난 좋은 기업이다. 특히 전기차 부분, 재생에너지 부분에 독보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보면 GM 포드, 리비안과 이제 슈퍼 차징, 자기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그런 딜을 했는데, 그 외에도 배터리의 공급, OS, Operating System, 그 다음에 FSD, Full Self Driving 이런 쪽에도 테슬라가 약간 갑의 입장에서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전반적인 춘추전국 시대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이제 테슬라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 애널리스트들의 다운그레이드를 좀 살펴봤고, 그러면 투자 등급을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나 해외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매기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주식 총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주주로서 어떠한 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 나의 수익률, 토탈 리턴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 과거 12개월 동안 내가 받은 배당을 그 12개월 전에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주가를 나는 배당 수익률과 일정 기간, 가령 1년을 예를 들면 1년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한 것을 배당 수익률에 더하면 내가 주주로서 얻는 총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 등급을 매길 때로 같은 원리로 1년 동안 받을 배당금 플러스 주가 상승의 예상 퍼센티지를 더해서 이제 투자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하면, 크게 보면 이제 매수가 있죠. 중립이 있고, 중립이 이제 보유랑 같은 거고, 이제 매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buy, overweight, 그 다음에 outperform, 그러니까 지수보다 좋다는 그런 outperform의 주식 총 수익률은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령 이 회사가 배당을 한 2% 주면 주가 상승률이 한 8, 9%는 최소한 돼야지 바이의 그 투자 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테슬라는 충분히 여기에 이제 충족을 했죠. 보유, 중립, 유지, 영어로는 hold, equal weight, neutral, 중립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주식 총수익률이 0에서 10%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팔라는 매도, 이 주식을 팔아라. underperform, reduce underweight, 뭐 이런 것들은 배당을 내가 좀 받아도 주가가 하락이 예상돼서 나의 주식 총수익률이 부정적인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면 됩니다. 그래서 buy라는 것은, 한국 시장이 가령 buy라는 것은 1년 동안 배당 포함한 총 수익률이 10% 이상이 기대가 된다.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10%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연수익률이 한 10%에 수렴을 했고, 개별 종목도 똑같은 원리로 그 종목의 총수익률이 10%가 넘을 것 같으면 바이를, 매수를 추천하고, 0에서 10% 사이면 중립, 마이너스 수익을,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이제 매도 의견을 내는 건데, 애널리스트들은 실제 이 종목을,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종목의 상승 가능성을 맞추는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아요. 리서치 헤드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많이 틀리고 이제 뒷북을 치는데,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참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국내에서 리서치 의견이 나오는 게 99% 이상이 매수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커버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실제 투자 등급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주가 상승 여력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매기는 건데,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내면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약간 기분 나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도 의견을 거의 내진 않는데, 미국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애널리스트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IB 딜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IB가 이 딜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내고 IB 쪽에서 보너스를 30만 불, 50만 불을 지급하던 관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금지화 시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월가 증권사들은 중립 의견과 매도 의견을 최소한 전체 100개 종목이면 그 중에 한 30에서 50%는 내게 강제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forced distribution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buy를 못하게, 왜냐면 주가라는 건 오르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횡보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뭐 지금은 이제 UBS에 합병이 됐는데, 이 회사의 그 전 세계 그 레이팅 투자 등급을 보면 buy가 49%, 중립이 38%, 그 다음에 매도가 12%. 그래서 외국 회사는 이 투자 의견이 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 한국 회사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기업들의 CEO나 경영진으로부터 압력을 실제 받기도 하고, 내가 나쁜 의견을 내면 컷오프 당한다 그러죠. 이제 그 회사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정보도 받기 어려워서 눈치를 보느라고 독립적인 의견을 못 내는데, 이런 것들은 리서치 센터장이나 그 회사의 증권사의 사장이 막아줘서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